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수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 톡톡입니다. 오늘 시황을 좀 보면 좀 반등의 흐름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미대선, 미대선 후에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 갖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고요. 이제 양도세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매물 불안은 이제 10억으로 유예가 되는 이 흐름이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증시에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제 반등이 올라왔다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확정 발표나면 그때부터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아요. 자, 이건 뭐예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요? 내 목숨을 여기다 걸 수 있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제 목숨을 증시가 20년 후에 지금보다 높이 있을 거다에 내 목숨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차피 뭐 망한다 그러면요, 뭐 죽으면 되지까지 거. 진짜 그런 데는 목숨을 걸 수, 아니, 한국이라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하다. 글로벌 증시 평균이 20년 후에 지금 자리보다 높을 거다라는데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한, 여기에는 저는 걸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최근에 보면, 뭐 이제 하락에 대한 이야기, 상승에 대한 이야기 막 찬반이 갈리면서 별로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방에 대한 스탠스가 더 강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유예되는 부분하고 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데, 3월달에 코로나 폭락이 있을 때 이때와 확산세가 무슨 뭐 1만 명 아래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 확진자가 처음 이제 봉쇄를 하고 뭐하고 했을 때 지금은 뭐 3만 명, 5만 명 넘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만 명 아래에서 뭐 3, 4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만 명 넘어갔어요. 근데 증시 변동성이 3월보다 커요? 왜 이거보다 변동성이 약해졌을까요? 이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공포. 지금은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지금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뭐고 하면 정부에서 돈을 더 풀 거다. 정부에서 부양책을 낼 거다. 자, 이 3월달에는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정부에서 개입은 안 했어요. 개입이 늦었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파산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이라 그러죠. 장기적으로 돈 못 벌고 이제 체력이 약한 데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를 정부에서 놔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힘들어지면 그 힘들어지는 거에 대한 정부가 개입을 할 거다라는 스탠스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확산이 돼서 이제 봉쇄를 다시 해서 기업들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설 거다 라는 스탠스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덜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에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도 어떻게 되냐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롱숏 펀드를 이야기를 할 때도 왜 롱은 상방이고 하방은 숏일까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그냥 다 동의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99%, 공부 좀 한 사람들은 100% 다 동의를 해요.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걸. 다만 단기적으로 하락을 피하고 싶은 회피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회피 심리가 진짜 투자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결론이 난 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락 확률이 90%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승 확률이 10%예요. 근데 이 10%를 놓치는 게 훨씬 뼈 아픈 거예요. 이 90%는 그냥 항상 두들겨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로 검증해 주는 게 뭐냐면 헤지펀드들, 글로벌 퍼져있는 헤지펀드들의 90% 이상이 왜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할까요? 지수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연평균 6%, 8% 성장을 했어요. 근데 하락이 나올 것 같은 어떤 뭐 회피 심리가 작용할 때마다 헤지펀드들은 숏에다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을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가 맞추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출 확률이 6, 70%는 된단 말이에요. 6, 70%를 맞춤해도 예를 들어 상승이 20%, 30%, 30%, 40%를 놓쳐서 장기적인 지수 수익률을 못 이긴다고요. 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변동성은 있는 거예요. 좀 내려가면은 이제, 야, 올라갈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상방에다 배팅을 해야 돼. 더 빠져. 하방에다가 또 더 내려갈 거 하고 배팅을 했는데 상방으로 돌려. 이런 엇박자들이 쌓이면은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투매라는 거는 굉장히 항상 좋은 기회예요. 항상 받으라는 거죠.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고 하는데, 기업 가치를 보면서 투매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뭘 살까예요. 어떤 게 더 싼가? 어떤 자산이 더 싼가? 어떤 자산이 성장성이 더 높을까? 어떤 자산이 투매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 단기적인 매물 소화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거지, 시장이 빠질 거다, 내가 가진 종목이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를 이런 변동성을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하방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우리도 굉장히 과하게 군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원래 우리가 현금을 27% 갖고 있다가 그저께 이제 2%를 샀어요. 월요일날 장 초반에 2%를 이제 주식을 더 사서 지금 25%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현금 25%가 지금 밸류로 보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에요. 현금이 많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지금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안 팔아도 됩니다. 그냥 빠지면 견디면 돼요. 근데 견딜 수 없는 포지션이죠. 포지션에서 하락을 견딜 수 없는 포지션이 있어요. 하락이 오면 깡통 나는 포지션. 이건 이제 반대 매매 포지션이죠. 신용을 50%, 70%. 신용을 70% 썼으면 보통 이제 신용을 70% 이상 쓰게 되면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3억을 신용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면 대충 반대 매매가 나와요. 이 물량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용 비율이 30%에서 50%인 물량은 언제 나올까요? 자, 지수가 25%에서 30% 폭락이 나와야 이 물량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신용을 30%, 50% 갖고 있는 물량은 털리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에 평균적으로 2번, 3번 정도 털려요. 5번, 2번, 3번이 아니라 1번, 2번 정도. 그래서 신용을 계속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깡통을 만날 포지션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윳돈으로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 폭락은, 자, 지수가 25% 이상 빠졌을 때 폭락이라 그러면 통계적으로 6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지수가 10%, 15% 빠지는 기간은, 자,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깡통 포지션은 1년에서 2년에 항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 욕심이 과한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절대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2020년 11월 3일날 이제 화요일날 이제 오늘 제작한 영상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차트를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짚어내는 기술적인 공부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알려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엘리엇 파동이니 뭐 적산병이니 무슨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지표들을 많이 사람들이 알려지고 뭐 그걸 또 이제 책으로 공부를 하고 막 하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해놓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투자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데 보게 돼요. 자꾸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저는 이걸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자꾸. 근데 자꾸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단기적인 방향성을 매몰되면 끝나는 거예요. 투자는. 절대 큰 성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예측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차트라든가 보조지표라든가 단기적인 방향성 수급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로 확률을 잡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기성의
전망을 많이 하게끔 돼요. 근데 그게 장기 투자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10배, 100배 뭐 이렇게 안전하게 키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효율성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단기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출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깡통 비율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 끝이거든. 내 탤런트를 믿고 내가 높은 확률로 잡아내는 것들을 믿고 보통 부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산 규모가 작을 때. 그래서 이제 크게 부를 이뤘을 때, 그 부를 이뤘을 때 욕심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어서 투자 관점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거기에서 실패를 해요. 내가 10억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1억을 만들고 5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고 100억을 만들고 1000억을 만들어도 100억, 1000억을 만들어도 그 부채 함정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깨달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거를 뭐 차트니 뭐니 여러가지 보조지표니 방향성 이런 거를 체크를 하지 못해서 회원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런 쪽 부분에서도. 책은 한 진짜 1000권 이상 봤습니다. 1000권 이상 봤어요. 그리고 뭐 진짜 암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경우의 수를 없애기 위해서 별놈의 공부를 다 해봤는데 독이 됐냐 득이 됐냐를 보면 투자 성과로는 독이 됐어요. 그런 걸 알므로 인해서. 그런데 거꾸로 이제 지금은 조금 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 하락 따위는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투매는 받아야 돼요. 여유가 있으면 받는 거고 내가 돈이 없으면 버티는 거고. 투자는 간단합니다. 투매라는 게 들어오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현금이 없다. 버텨요. 이런 걸 버틸라 그러면 몰빵해서 버틴다라는 거.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몰빵이라는 거는 잘라야 돼요. 손절도 해야 되고. 뭐 내가 3개 5종목 운영한다. 뭐 자르고 뭐고 해야 돼.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백화점주 투자하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안 돼요. 이런 하락장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투매들이 쏟아지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왜냐면 물방에 들어가는데 변동성이 한번 발생된다면 회복이 되지 않아 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진 특정 섹터. 그런 섹터는 예를 들어 한번 누웠다가 10년 걸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되지 않으면 버티면 안 돼요. 근데 분산이 되지 않으면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언젠가 망하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분산이 되어 있으면 버티면 돼요. 그냥 먼저 올라오는 것들 덜어가고 리밸런싱 포지션 취하면 무조건 기회입니다. 이거 투매는 아무리 얼만큼 많이 빠지든지 간에 기회예요. 그리고 현금이 만약에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현금이 항상 투매가 나올 때마다, 하락이 나올 때마다 내가 현금 포지션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런 습관을 연습을 하고 이런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이 효율이 어떻게 되나 통계치를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성과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생기는 거죠. 회원분들은 이제 다시 폭락이 온다 그래도 코로나 때처럼의 공포는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입혀지면서 장기적인 수익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18년도 10월달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장기 노이즈로 인한 이제 조정도 경험을 해봤고, 그때 폭락도 경험해봤고, 일본 수출 규제라는 폭락도 경험을 해봤어요.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거 있을 때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는 반도체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들이 어떻게 나온지를 자꾸 기억하고 습관화하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또 투매가 나오고 지수가 뭐 2000포인트가 깨지고 1800포인트가 깨진다 그래도 깡통 나는 사람들 물량을 그냥 내가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헤드앤숄더는 어쩌니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고점이 낮아지고 뭐 이제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조심해라. 조심하는 게 아니라 현금은 왜 만드는 걸까요? 버블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조금 더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엇박자가 타지 않기 위해서 현금이라는 거는 항상 버블에 담는 거예요. 버블에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 버블이라는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버블이 있을 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 만들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현금을 늘려가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투자 성과는 결국은 좋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수 수익률을 쉽게 이기기가 어려워요. 아웃퍼폼 수익률을 크게 쌓아나가기가 어려워요. 현금이라는 거에 너무 자주 이제 뭐 현금 대응을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포인트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헤드앤숄더니 뭐니 이런 차트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슈는 개나 저거리란 말이에요. 신용 반대매매 두들겨 맞아갖고 나온다. 그럼 언론에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보나 마나 뭐 깡통 반대매매, 최근에 보면 뉴스에 그런 얘기들 슬슬 나오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꺾이고 있다라는 이제 뭐 반증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지금 이제 양도세 이슈가 올 초에 뭐 이제 아무런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제 이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또 시장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정부에서 발표하면서부터 야 이제 기대감은 끝났다 그러면서 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공포성 투매라는 게 있죠. 뭐예요? 야 반대매매 나올 거래. 자 양도세 이슈 나올 거래. 양도세 3억으로 하면 양도세 3억으로 되고 뭐하고 하면 이게 시장이 빠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미 대선이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바이든이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미리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성 투매예요. 자 이게 이제 투심이 안 좋을 때는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한 3월달 했잖아요. 우리는 이때 주식 100%였어요. 이때 회원분들 수익률이 지금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과거 데이터 이제 카페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0% 정도 됐었어요. 회원분들 수익률이. 요 정도 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풍랑 와서 여기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됐어요. 자, 요 구간에 좀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받은 분들도 있고 못 받은 분들도 있어요. 어때요? 여기에서 받았든 여기에서 받든 여기에서 받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래서 요 구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좌 수익률이 10%에서 30% 됐습니다. 자, 요 구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좌 수익률이 지금 30%에서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 평균 수익률이. 자, 지수는 뭐 거기에서 거기에요. 근데 어때요? 주식을 100%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확대되잖아요. 폭락이 났다 움직이면 리밸런시 포지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100이라도 수익이 좋아지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투매가 나왔다 또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0% 수익인 분들은 지금 현금을 예를 들어 한 20%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150% 되는 거예요. 현금이 없다. 그럼 100%에서 110% 되는 거예요. 자, 30%인 분들은 자, 뭐 40%에서 뭐 60%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무슨 현금을 좀 갖고 있다. 그럼 이제 70%에서 100% 되는 거예요.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뭐 마이너스 30%, 50% 왔다 간 게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맞추려고 대응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현금을 만들었다. 여기 딱 오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딱 오니까 이거 1000포인트까지 빠질 거야. 야, 올라오니까 야, 이거 눌리면 사야지. 더 올라오니까 야, 이거 조정 기다려야 돼. 이때 현금을 만들어도 여기서 포지션 대응하기가 쉽냐 이거예요. 여기서 사기가. 이때 현금을 만든 사람은 어때요? 공포로 일단 팔았을 텐데 다시 사는 포지션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때 공포로 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든가 뭐 그런 게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때 팔았다 치자고요. 이때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어. 50% 현금을 만들었어. 자, 이때 샀다고 치자고요. 주식을 100% 샀어요. 자, 올랐어요. 이때 또 현금 50% 만들어요. 야, 이거 밀리면 사야지. 안 밀리고 올라와.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팔고 사고 해갖고 여기에서 봤을 때 득이 됐을까요? 실이 됐을까요? 득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원분들한테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눌리든지 말든지 이때 제가 코멘트 드린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이제 뭐 3월달 이제 폭락하다 반등 살짝 들어올 때 이때 눌리는 거 이제 눌림목 얘기 많이 나오고 현금 만들고 얘기 많이 나올 때 이 현금만 만들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저점을 깨지든지 말든지 이제 뭐 눌림목이 나왔다가 쌍바닥을 만들든지 말든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가치 판단에서 너무 저평가니까.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적정 가치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금 좀 섞어보자고 해서 7% 현금 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7월달에 27% 사인 드렸어요. 자, 이거 계속 유지시켰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있을 때 자, 주식 2% 샀습니다. 그래서 현금 25% 두고 있어요 지금. 자, 리딩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만약 투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식 다 채워서 예를 들어 올라가면 계좌는 크게 점프합니다. 이때 주식 100%일 때 점프했던 거랑 이때 현금 조금 갖고 있을 때 운이 좋아서 점프하는 거랑은 수익률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가 또 투매를 맞으면 이런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거죠. 자, 이제 헤드앤숄더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이 나올 때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보통 투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한 80% 이상 됩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코스닥에선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이미 저점 이탈을 했죠. 반등이 나오는데 자, 투매가 그럼 나온다고 치면 이 투매를 회피를 해야 될까요? 이때 손절을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 손절하면 또 바닥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이 났다 다시 반등이 나오면 또 여기가 저항선이 돼요. 이제 저항선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본전심리예요. 본전심리.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볼 때도 그냥 그림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전이 오면 에라이 죽겠다 그러고 일단 빠져나오자 라는 심리가 작용한다면 하락 중에는 못 팔아요. 왜 못 팔까요? 자, 본전 심리 때문에 못 판다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이제 뭐 투매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조금 반등이 나오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던지고 도망가는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매물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이건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지나서 보면 그때 팔았을 때 아이고 5년 전에 그거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 심리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자, 헤드앤숄더라는 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반등이 났다가도 다시 무너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한 60%. 그러니까 6대4에서 첫 번째 지금 파동은 처음에 깨졌는데 여기에서는 박스권 가다가 호재윤이 나오면 위로 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확률이냐면 한 6대4 정도. 하락 확률이 한 6 정도 볼 수 있어요. 투매가 나왔다 반등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밀릴 가능성이 한 80% 이상 돼요. 자, 그런데 밀리는 때 이제 이게 많이 밀릴지 적게 밀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반이에요. 이게 적게 밀렸다 올라가면 쌍바닥이 되는 거고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투매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었다가 갈 수도 있고 그냥 V자로 올라갈 수도 있고.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올 때는 항상 기회인 거지 이때 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금 27% 사인 드리면서 이때가 이제 뭐 2분기 거를 반영을 했을 때 적정 밸류가 한 2000포인트 정도 된다. 그러면 22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니까 자, 이거는 이제 10%에서 15% 정도 버블 포지션이다. 자, 그래서 현금을 이제 한 10% 정도 더해서 우리가 한 27% 정도 조금 욕심을 가진 비중을 대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 지금은 뭐가 다 지금은 제가 회원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적정 밸류 2400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400포인트인데 이건 이제 12월 기준이에요. 시간 가치라는 게 입혀지는 거예요. 증시에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입혀져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특수한 경우로 기업의 이익들이 계속 쪼그라들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밸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된 다음에도 결국 구조조정되고 뭐되고 하면 당연히 이제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자본시장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밸류는 한 2300에서 2350포인트가 적정 밸류라고 봐요. 지금 적정 수준에 있어요. 그러면 현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 판단해서 이때는 적정 수준이었는데 단기적인 변동성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금을 한 7% 정도 만들어 놓는 거는
자, 위로 올라가더라도 크게 노이즈 요인이 없다. 현금에 대한 노이즈 요인이 없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었고, 27% 내렸을 때는 이때는 현금이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편하게 현금을 만들어내가도 되는 구간이다. 밸류를 봤을 때, 자, 버블 포지션이 자, 10%에서 15% 정도 있는 구간이었으니까, 자, 현금 10%, 15% 정도는 편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뭐 이제 7%에서 현금 10% 정도는 플러스로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여기인가 어딘가에서 자, 현금을 또 2%인가 몇 프로인가 줄이는 포지션 한번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요 위에서 다시 27%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금 25% 사인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음봉이 나올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2200포인트 위에서는 현금 우리 20%까지 줄여보자. 지수가 내려오지 않아도 20%까지 줄이자. 왜? 지금은 현금이 너무 많다. 적정 밸류 구간인데 현금은 5% 10% 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에는 현금이 지금 25%면 27%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기준으로 현금을 줄이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매 포지션들이 나온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 주식 비중 90%, 현금 10% 미만으로 줄이자. 만약에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주식 패. 자, 여기에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어디에서 또 주식 100을 맞춰야죠. 왜? 별로 부담이 없는 구간이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이제 풀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비싸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락이 진행되면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하락하는 구간이 와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현금을 우리가 주식으로 채우게 되면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빠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다 미친놈들이라고요.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에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하락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한 7대3,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6대 한 4? 그리고 이제 이 저점을 깨지게 되면 이제 한 7대3 정도 되는 거예요. 확률이. 하락 확률이. 단기적인 하락 확률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는 또 반반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이제 하락 확률이 7대3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밀리는 구간에 2200포인트 밑에서는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서 2200포인트 밑에서는 저평가가 확대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반반인 거예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반반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투매가 좀 나왔다가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반반인데 5.5대 4.4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5대 4.4, 4.5 정도. 이거 뭔 말이에요? 왜 이거를 이제 하방 확률을 0.5%를 더 줄까요? 이건 이제 신용 때문에. 신용이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는 투심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빠질 때는 이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거든요. 회피 심리가 작용할 심리적인 0.5% 정도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확률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이 한번 무너지면 이건 가치 측정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IT 쪽은, 코스닥에 있는 IT 쪽은 많이 올라올 가능성들이 높아요. 투매가 나오면. 근데 이제 헬스케어 쪽의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바이오 쪽이. 그러면 이제 한번 꺼지면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반등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로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강하면, 제가 코로나 폭락이 왔을 땐 뭐라 그래요? 무조건 중소형주가 강할 거다. 자,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왔다 이제 다시 되돌리는 구간이 나오면 대형주들이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형주들이 먼저 주도주를 만들면서 이제 테마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확산이 되는 거죠. 테마든 뭐 여러 가지가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연결고리들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 섹터가 잡혀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조정이 도는 다음 주도 섹터의 가능성은 저는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건설, 뭐 철강, 금융. 자, 단기 주도 섹터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요쪽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가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간단해요. 이쪽에 밸류 체크를 해봤을 때 가치가 가장 밸류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예요. 좋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방 확률이 높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상방인 거예요. 장기는 무조건 상방이에요. 자, 5년 10년 보면 무조건 상방이라고요. 조정이 무슨 뭐 6개월 1년 2년은 나올 수 있죠. 근데 상방은 무조건 상방이에요. 5년 10년을 보면. 그러면 이런 하락들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기회인 거예요. 자, 3월달에 폭락 때 1900포인트에서 샀든 1700포인트에서 샀든 1500포인트에서 샀든 1400포인트에서 샀든
다 좋은 기회였지. 1900은 뭔가 뭐 조금 아쉬운 포인트였고 뭐 1500 이건 다 운이 좋은 포인트예요. 이게 어디에서 샀든지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2000포인트에서 사든 뭐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에서 사든 2000포인트에서 사든 예를 들어 1900포인트에서까지 내려와도 1800포인트까지 내려와. 어떻게 알아 이걸. 대충 이제 내려오면 때려 담아야지. 이렇게 내려올 때만 담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올라올 때 다 담아놓고 기다려야죠 이제. 그냥 폭락이 한 번 더 나오면 또 견디는 거고,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수익이 확장이 되는 거니까. 어설프게 폭락이 또 나올 거다 그래갖고 들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안 나오고 올라가게 되면 이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노이즈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많이 빠지고 저평가 구간에 있으면 가치 판단을 딱 해서 시장 밸류 같은 거 체크를 해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투자는 항상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 이번 투매 포지션용 뭘 살까? 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쪽을 비중을 늘릴까? 리밸런싱 포지션 어떻게 줄까를 고민을 해야지. 야, 빠질까봐 주식을 사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이제 초짜들의 돈은 다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이 뭐 1억에서 2억 될 때 그런 초짜들이 이 2억을 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줘서 3억 5억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런 변동성들을 만들어주니까. 그 초짜들이 이런 변동성들을 만들어주고 금융이라든가 증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변동성들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변동성에 대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가면 요만큼만 늘어야 되는데 이런 변동성들을 만들어줘서 이 기간을 빨리 좁혀주는 거예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주는 거라고. 폭락이라는 거는 항상 자산 증식 속도를 빨리 해주는 거예요. 폭락이라는 거는 자산 증식 속도를 키워주는 거예요. 폭락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폭락이 올 때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는 지금 계좌는 손실 나고 있지만 손실로 보여지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장기 수익률로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드렸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이런 미친놈 봐라 이런 이야기 하죠.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보세요. 헤드앤숄더니 조정이니 별놈의 짓거리를 다 해도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35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1890포인트 올랐습니다. 1985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조금만 아는 거죠. 야,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도상국이었고 이제 막 올라오는 시기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13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무슨 뭐 1000포인트까지 뭐 5배 7배가 뭐 순식간에 올라왔지. 지금은 그런 성장이 안 나오는데 말이 되냐. 지금 엄청 저평가잖아요. 이때나 또 다르. 그럼 그렇게 치면은 미국은 어떻게 뭐 성장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나스닥이라는 게 2008년도에서 어떻게 10배가 옵니까? 미국은 성장이 끝났는데 소비로 성장을 하는 국가잖아요. 남들한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체 소비로 인해서 통화 가치를 자꾸 조정을 해서 자기들이 기축통화를 갖고 그 통화 가치를 조정을 해서 이제 뭐 이런 힘을 가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은 뭐예요? 종이죠, 종이. 종이가 얼마겠어요, 이게? 종이 5원 들여서 5,000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돈을 찍어서 채권 발행해서 전 세계 다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 5원짜리를 5,000원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금융 선진국이 되면 다 이렇게 돼요, 유럽은. 유럽도 이제, 야, 우리 이거 힘드니까 다 합치자. 이렇게 합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화폐 발행을 하자. 왜? 미국이 이 기축통화라는 폐악을 저지르니까 우리도 유로화 만들어. 자, 이 유로화라는 게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단결이 부족하죠. 뭐 영국 찢어져 나가고 서로 이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빈부격차가 국가별로 있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하나로 엮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실패하니까 기축통화 지위가 오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이 최근에는 이 패권에 도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을 분석을 했겠죠. 미국이 뭘 했을까요? 야,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사회주의는 잘못된 거고 민주주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자꾸 사상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국가들에다 어때요? 돈 찍어서
야, 종이로 5원 줘서 내가 너 5,000원 줄게. 원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5원밖에 아닌데 5,000원 줄게 하면서 5,000원만큼 도와주는 척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이걸 갖고 국방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안보에 대한 것들을 조장을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무기 팔아먹는 거죠. 야, 니넨 핵 만들지만 우리만 갖고 있을게. 야,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이제 음모론적인 부분들도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이, 야, 미국 쟤네들이 있는 척 하면서, 해주는 척 하면서 다 가져가는구나. 우리도 하자. 무슨 뭐 1대1로. 뭐 이런 거 해갖고, 우리랑 해갖고, 유통 무슨 뭐 이거 사업해서 인프라 사업하자. 우리가 돈 대줄게. 그 대신에 달러로 거래하던 거 있잖아. 그거 이제 위안화로 거래하자. 자, 위안화 같이 끌어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돈 덜 주고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중국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들이 계속 있는데 굉장히, 금융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변동성을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기축통화라는 게 미국이 지금 앞으로 100년 후까지 기축통화를 유지할 거다. 위안화가 이제 기축통화국이 될 거다. 이거는 저는 이제 이쪽이에요. 위안화라든가 유로화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미국이 갑자기 두들겨 패갖고 중국을 반병신 만들어버리면 미국 기축통화가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게 100%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마찬가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변동성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1985년부터 뭐 2000년도 뭐 중반까지가 뭐 2007년도까지가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둔 것 같겠지만 이때가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차 산업이 이거 2차, 3차 합쳐놓은 것보다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규모 측면에서 4차 산업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돼요. 바뀌는 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짜맞춰갖고 인간의 노동력 갖고 뭔가 인건비로 이제 뭐 자산 가치를 성장시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화폐 가치 하락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요 근거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니 뭐냐 암호화폐니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제 미국 이제 기축통화에 대해서 이제 불만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암호화폐가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화폐를 통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이 결국은 피 빨리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보면 그거 미국의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들이 자꾸 생겨나오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이 최근 디지털 화폐로 가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난 그런 요인들이라고 본다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도 기존에는 중동에서 이제 다 해먹었어. 근데 이제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른 에너지원을 찾는 거죠. 자,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들어서 자, 에너지 산업도 바뀌고 큰 틀에서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바뀐다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것들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바뀔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회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지수라는 건 35년 동안 1800%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앞으로 그럼 30년 동안 이거 못 오를까요? 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 대비 1.5% 2배 수익이 뭐예요? 지수가 6%에서 8% 정도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러니까 6%라고 보면 돼요. 배당 빼고 보면 6%라고 보면 돼요. 회원분들 지금 한 2019년도, 2020년도. 자, 아웃퍼폼 수익률이 얼마나 나와요? 뭐, 20%, 뭐, 15% 이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2배, 이거보다 4배 한 거잖아요. 아웃퍼폼 수익률이. 그러면 지수가 6%, 8%, 이제 배당까지 지금 8%라고 쳤을 때, 10년이면 더블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더블, 여기서 또 더블이면 어떻게 돼요? 자, 10년이면 더블 되는데, 여기서 더블하면 4배가 돼요. 여기서 더블하면 8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증시가 완만하게만 성장을 해주면, 예를 들어 중간에 또 리스크 노이즈 요인이 있으면, 시간이 그냥 1, 2년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1, 2년 더 걸리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자산은 10배, 20배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걸 담보를 해놓고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꼴값들 떨고 있으면 이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락이라는 건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어때요? IMF 왔을 때 한국 망한다 그랬는데 IMF 때 우리가 이 결과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지금의 이 결과치라는 걸 알고 있으면 IMF 때 투자 안 했겠습니까? IMF 때 삼성전자 600원 했어요. 600원. 지금 6만원인데 이때 투자 안 했겠냐. 삼성전자 이거 100배 오른 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IMF 때 막 올라간 거 생각해보면 수백 배 올라간 기업들이 뭐 수천 배 올라간 기업들도 널렸죠. 해외까지 확산을 해보면 30년 동안 헤드앤숄더, 폭락 뭐 이런 거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뭐 헤드앤숄더니 폭락이니 이런 단기 폭락, 코로나 같은 단기 폭락이니 뭐 이런 게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수도 없이 반복이 된다고요. 이런 하락이라든가 폭락은. 근데 그때마다 엇박자를 타게 되면, 자, 그동안 이제 데이터로 보여줬던 헤지펀드는 미친 짓거리 한 거예요. 노동력 엄청 써서, 돈 엄청 써서 그냥 지수 가만히 갖고 있어서 6% 성장했는데, 돈을 엄청 쓰고 뭐하고 해서 방향성을 점친다고 변동성을 예측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헤지펀드가 변동성, 또 변동성을 예측한 확률이 60~70%는 돼. 성과가 없었다고 이야기도 하기도 힘들어. 근데 왜 이 수익률을 따라가질 못할까? 돈 지랄하고 노동력 지랄해가지고 결국은 ETF 가만히 사서 가만히 갖고 있었던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나야 되는데 덜 난다고. 왜 그럴까? 이 변동성을 자꾸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이 헤지펀드 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있죠. 최근에 보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그리고 뭐 조지 소로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시 리버모.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론은 뭐예요?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그런 운영을 해요. 레이 달리오는 좀 달라요. 굉장히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투기성인 약간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조지 소로스라는 회사, 제시 리버모 이런 사람들은 망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망하는 포지션도 굉장히 많이 취했다고. 항상 몰빵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긴 거예요? 지돈 아니니까 이긴 거예요. 제시 리버모하고 조지 소로스는 지돈이 아니라서 이긴 거예요. 레이 달리오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난 사람 중에 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선동가예요. 선동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서 대충 뭐 들은 걸 가지고 무슨 뭐 제시 리버모처럼 투자를 해야 되니, 조지 소로스처럼 해야 되니, 달리오처럼 해야 되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장기적으로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단기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차트니 기술적 지표 같은 걸 안 보는 게 좋아요. 차트라든가 무슨 기술적 지표, 이거를 보려면 가치라는 부분과 주가가 연동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자, 밸류 체크에 대한 스스로의 알고리즘이 있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공부가 덜 됐으면서, 공부가 덜 돼 있어. 공부가 덜 돼 있으면서 이걸 보면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그리고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자꾸 뭐 하지 마시고, 좀 이제 있는 분들은 좀 시장에 좀 빠져주고 뭐하고 그냥 받아요. 더 빠지든지 말든지. 지금 싸니까. 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지수 포인트는 항상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밸류가 지금 코스피 2300에서 2350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밑에서는 항상 주식 비중 100%가 합리적인 포지션이에요. 시장이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